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진리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보험회사도 보험을 든다고요? 여객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하는 등 큰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처럼 보험금 지급액이 클 것에 대비해서 손해보험회사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데요.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몇 억 달러나 지급됩니다. 실제 2011년 7월에 추락한 아시아나 항공기는 기체와 화물 손실 보상을 위해 보험금이 약 1억 2,380만 달러나 지급됐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면 그 회사는 파산하거나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보험이 회사를 살려주는 거죠. 네, 편집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 한뼘경제에서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다치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에서는 어떻게 이 사고 처리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 돈만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야 뭐 얼마든지 내겠지만 이미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보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런 항공기 사고라든지 아니면 선박 사고,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소유하고 운영하거나 소유하신 분들은 보험을 들게 되죠. 그런 보험의 규모가 또 덩치가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자본을 만들 수 없으면 해외 보험사에게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기는 이번 사고에 대비해서 한 94%를 외국인 보험회사에다가 재보험을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제자를 쓴 두 번째 보험, 다시 든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재해의 제자가 아니고요. 재보험의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아시겠지만 이 식민지 개척 시대에 급격히 발달하면서 성장한 걸로 알려집니다. 1852년 처음 설립된 재보험회사가 독일의 쾰른 재보험회사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1963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는 이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가 첫 재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1978년에 민영화가 됐고 현재 이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가 코리안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위험과 비시장 위험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포트폴리오를 현금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채권도 사고 주식을 사가지고 자산을 여러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한 재산에 몰빵할 경우에 발생되는 위험을 피하는 것은 대부분 이 비시장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죠. 자산의 구성.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시스테믹 리스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위기죠. 이런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산 가치에 몰락은 필요가 불가피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위험이라 할 것이고요. 다행히 그때 금을 많이 사놨거나 이런 분이 있어서 손실이 적었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비시장적 위험을 금을 사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위험을 회피, 분산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보험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편집상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취득세 소식 들으셨죠? 취득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0920번님 오늘 4부에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5356번님 튀김 등 이런 거 먹으면 내 몸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드시고 싶은 거 이 식탐을 잘 이겨내셔서 여름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취득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정부가 어제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밝혔습니다. 조민희 팀장하고 부동산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세수 줄어드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겠죠. 그런데 이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게 취득세 감면 또는 인하 카드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않고 영구히 인하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시장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역으로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동산 114의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 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처방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22일이었죠.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관계부처 합동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 침체기와 맞지 않는 거래세 정책에 대한 적절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긴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4.1 대책 발표 이후에 잠시나마 반짝 생기를 불어넣었던 이제 주택 지표가 7월 들어서는 다시 조정되면서 사실상 4.1 대책을 보완할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좀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국교부나 안행부가 그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놓고 설전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정책 공조라든지 부처 간 협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토론 없이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부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9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이라면 이제 지금 관계부처나 지자체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취득세 인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 취득세 인하폭과 시기 같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율이 한 4%입니다. 네. 실제 올 상반기에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기본세율의 75%를 감면해서 이제 1%의 세율을 적용받았고요. 네. 9억에서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2%, 그리고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이제 3%의 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요. 네. 정부의 말대로 주택의 거래 가액 또는 이제 면적 그리고 주택수 여부에 따라서 미세 조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올 상반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1%에서 2% 아니면 1%에서 3% 레인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6월달에 이제 취득세 감면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4.1 부동산 대책에 끼어들어온 카드인데. 그동안에 한 50% 감면해 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취득세 감면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그동안에 취득세 감면해온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말씀되나요? 저는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의 이제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효과로 인한 월별 거래량이 2,125건에서 취득세 인하를 했을 때는 6,848건으로 증가하다가 그 4.1 대책이 나오기 전인 올 1월 거래량이 한 1,134건으로 확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취득세 감면 유무에 따라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4.1 대책 이후에 올 초까지 취득세 감면이 다시 소급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제 6월 말 아파트 거래량이 9,027건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달 들어서는 다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23일 현재 한 1,182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세의 대표 세금이 취득세이다 보니 네. 기왕이면 감면될 때 주택 구입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세 한시 인하 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취득세가 거래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비자들, 주택 실소유자들이 그렇게 근시안적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정부가 꾸준하게 경기 부양 대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로 취득세 인하가 먼저 시행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4.1 부동산 대책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실거래자의 수요가 이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봉책이었음에 이 실거래자들은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틀린 건가요? 저도 주택의 거래세나 또는 이제 경기 부양용으로 임시 방편으로 활용하는 세제 대책이 전체적으로 구매 시장에 뭐 단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인 시계열의 영향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뭐 시기와 감면율의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취득세 인하를 정부가 사실상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 조절용이라든지 부양용으로 단기 활용해온 문제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당근책처럼 취득세 면제나 감면 또는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 단기적으로 구매 환경의 개선이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항구성이 없고 이제 시일을 정해놓고 한시 적용하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제 대증적인 요법에 그치는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자주 활용하면 뭐 사실상 정책의 신뢰성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일부 효과가 있더라도 고점 대비 낙폭이 커서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이제 네. 올 4.1 대책 이후에 강남권 주택 시장만 반짝 거래 유인 효과가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처럼 예. 상승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일시적인 저가 매입 수요만 거래량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거시 환경이나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뭐 이렇게 세수로 인한 교란 기능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예. 그런 기조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구 인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영구 인하인지 아니면 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니면 이 정부 하에서라도 언제든지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인플레이 압력이 커지고 자산 가치에 대한 버블이 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영구 인하가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제도에 항구성이나 영구성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죠.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래세를 도입했었던 이후에 거래세 관련한 제도의 변경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77년에도 취득세율을 2% 국세인 등록세 3%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이양한 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11년에도 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뭐 통폐합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는데 다만 지금의 시장이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현될 만큼의 기초 체력이 뛰어난 것인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실거래가 도입 이후에 시가 표준액이라든지 취득세 과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요율은 그대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경기 조절용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시장 부양용으로 자꾸 땜질식으로 취득세를 단기적으로 낮춰주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차라리 취득세를 시장 상황에 맞게 인하를 하면 거래시장의 널뛰기식 거래량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네. 너무 단기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구 인하를 이번에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도 똑같은 음식을 갖고 이렇게 유인을 하면 처음 한 5번, 6번 받아 먹을 때야 맛이 있으니까 먹지만 그다음부터는 이게 무슨 맛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 기타 다른 조세로 가지고 유인을 해야지.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꾸준해야지, 그죠? 어느 정도 먹혀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취득세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거래세를 이번에 낮추게 되면 특히 이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그 공동 설명회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약 취득세 유율을 흔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제 진통을 겪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세를 단순히 이제 취득세만 가지고 보지 말고 중개수수료까지 합쳐서 총 거래 비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는 높지 않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순수하게 취득세율만 놓고 보면 높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나 스페인을 제외하고 이제 미국이나 독일, 뭐 캐나다 같은 주요국의 거래세 부담은 1%에서 3% 요율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세 항고 인하를 좀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빚고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는 내지 못하면서 설왕설래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라든지 거래 공동화성이 더 깊어질까봐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려되긴 합니다. 좀 속된 표현을 써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간보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게 또 하나의 우려가 소급 적용 문제인데요. 이게 만약에 국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동안에 대기했던 사람들 또는 수요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소급 적용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취득세 감면 시한 만료가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 거래한 주택에 대해서 네. 이제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시장의 논의는 꾸준하게 있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소급 적용은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급 적용하게 되면 그 2달에 대해서 또는 법 개정하기 전까지의 거래량에 대해서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교부금으로 다 메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세금이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또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뭐 4.1 대책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너지를 보려면 뭐 연내 취득세율 인하가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문제는 이제 내년 시장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 놓고 보면 실수요자 네. 입장에서 언제 기다리고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작년 말에서 연초로 넘어올 때 이제 취득세율 감면 소급 적용을 해준 전례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나 재고 주택을 연내 마련하실 분들이라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변경을 잘 살펴보신 후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어차피 4.1 대책으로 인한 세제 혜택 중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내 취득할 때 연말까지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4.1 대책이 양도세 취득세 감면 여부 살펴보시고 구입 시기 점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7, 8월에 하반기 입주할 예정인 단지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 입주를 넘기는 지연 등기 하실 뭐 이런 요인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신규 분양 물량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연내 취득세 감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청약통장이나 보유 자금에 따라서 선별 청약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 124의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코너하고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 또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상당히 이 앞으로는 국가 세금 문제를 나라에서 단단하게 처리를 할 모양입니다. 이번 확정 신고 때 비용 처리 못하게 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국가 세금, 정부 세금을 올려서 재정 조달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또 개인들은 절세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고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업시장, 그리고 자영업시장.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 어디서 만나자라고 할 때 상호를 이야기하죠. 그 상호는 대충 80년대 초반에는 뭐 다방이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무슨 다방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이 상호의 이름이 중요할 수도 있고 하나의 그 지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눈에 띄는 장소지 않습니까? 이걸 브랜딩 전략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작은 가게도 이런 브랜딩 전략이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이제 여름철 장마가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은데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 대학가는 물론이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수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업종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흔히 7월 중순 이후 그리고 8월 중순 15일까지가 자영업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비수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여름철에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관광지 상권이라든지 해수욕장 상권, 유원지 상권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 장사에서 물론 1년 먹는다 뭐 이런 상권도 있습니다만 네. 일반 상권에서는 여름철이 대표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비수기를 맞아서 그냥 넉넉히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름 이후에 가을 영업을 위해서 뭐 업종 변경을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좀 신규 고객 창출을 어떻게 할까 이런 좀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도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게에 이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갈 곳이 많습니다. 즉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곧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금 공정위 집계로 3,300개에 달하고 있고요. 네. 그 3,300개 업소별로 평균 한 53개 매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맹점 수만 하더라도 거의 17만 6천 개 정도가 달하거든요. 예. 이 17만 6천 개는 전부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가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보고 저 브랜드 어느 점에서 만나자, 어떤 집에서 만나자, 뭐 어디 제과점, 어느 빵집 브랜드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네. 저는 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사실은 독립점 매장이 아직도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전 독립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 옛날식으로 그냥 대충 간판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소비자가 보기에는 독립점이라도 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는 독립점으로 운영하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상호 하나 짓는 것부터 상호만 듣고도 야, 저 집 좀 잘할 것 같다. 이런 구매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상호라든지 상호 디자인, 그리고 또 요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가게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밖에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장사가 안 되거나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이런 점포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상호를 짓고 좀 고객 유입력을 높여야만, 그리고 특히 신규 고객률을 높여야만 아무래도 안정적인 이런 매출 곡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브랜딩 전략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니 정말 저도 느끼는 게 옛날에 친구들하고 야, 난다랑에서 만나자 이러면은 대충 난다랑이 어디 있는 난다랑인지 다 알았거든요. 예, 대학로 난다랑이죠. 예. 예. 근데 요새는 뭐 그런 뭐 워낙 커피점도 많고 그죠? 프랜차이즈점이 많으니까. 예. 상호 짓는 방법을 좀 특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호 그러면 장명소 가서 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명소에서 열심히 장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장명에서 먹고 사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사업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가치로 판단할 때 좋은 상호가 어떻게 보면 장사 잘 되는 상호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상호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상호만 듣고도 어떤 대표 상품이 연상되는 상호, 이런 게 좋은 상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상호를 지을 때 그냥 내가 짓고 싶은 상호만 짓고 그다음에 간판집에 맡겨서 붙이면 됐습니다만, 요즘은 대충 상호를 잘못 지었다가는 간판을 부착해 놓고 떼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상호를 짓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그 특허청 산하의 한국특허정보연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상표 검색을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상표 검색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부착하려고 하는 상호가 혹시 다른 사람이 출원이나 이런 상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상호를 결정해서 가게를 부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외로 요즘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상호, 그다음에 정말 특이한 상호 하나 잘 붙여놨더니 너무나 대박 가게가 됐습니다. 이런 가게 상당히 있고요. 또 반대로 상호를 잘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어려운 상호. 얼마 전에 어떤 국도변에 갔더니 만해정탕이라는 상호가 있었습니다. 만해정탕이 이게 뭔 얘기인가. 이 국도변에서는 사실은 이 지주간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해정탕. 제가 가서 그 주인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3일 밤낮을 고민해서 지었던 상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해정탕, 만이라는 것은 가득할 만자고요. 해정탕은 북한에서 해장국을 해정탕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으로 가득 찬 참 의미는 좋은데 이거를 도로변에 차 타고 가다가 고객들이 만해정탕이 해장국집이라고 아는, 인지하고 바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호를 쓰면 오히려 또 소비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상품의 가치를 잘 표현하는,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상호를 짓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북한 출신이세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상호만 잘 지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디자인해서 또 잘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면 정말 디자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상호만 잘 짓고 나서 그냥 동네 간판집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동네 간판집에서 상호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상호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는 이런 간판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이 디자인까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즘 뭐 그 전국의 미술대학에 이 상호 디자인을 관련한 학과가 시각 디자인 학과거든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학과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요즘 시각 디자인과 한 3학년 이상 학생들만 대상으로 디자인 알바를 아마 맡기면 이런 나에게 맞는 상호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또 상호와 곁들여지는 캐릭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간판 디자인을 해주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 상호 디자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라면 캘리그라피를 통한 상호 디자인입니다. 캘리그라피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사실 상호에 이미지를 넣는 작업, 즉 손글씨를 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저작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서체를 잘못 쓰면 또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캘리그라피 작가를 통해서 아니면 또 캘리그라피 인터넷에서 치면 유명한 캘리그라피 동호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서체, 그다음에 나만의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우리 가게의 독특한 이런 경쟁력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는 캘리그라피 디자인을 통한 상호 디자인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이 상호 디자인, 상품 디자인 또 브랜딩 전략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다 아시겠지만 사과 한 입 빼먹은 게 애플사를 뜻하고 그죠? 그렇죠. 예. 우산을 그려놓은 게 어떤 제품인지 다 알고 있고 악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다 그 중요한 디자인과 브랜딩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거를 상점 매장에 적용시킬 때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호를 첫째 브랜드 네이밍, 상호를 잘 짓고 그다음에 상호 디자인을 잘 한 다음에 문제는 이제 매장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장사 안 되는 가게의 상당 부분은 첫째 밖에서 봤을 때 고객에 인지되는 첫 번째 요소가 전면 간판, 돌출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간판 청가리만 한번 해보더라도 금방 신규 고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호 디자인을 했다면 이 디자인된 파일을 이 간판 업체에 보내서 외부적으로 전면 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한 청가리부터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특히 외장에서 요즘 현수막이라든지 요즘 뭐 사진이 들어간 실사 현수막만 밖에 잘 디자인해서 붙여놔도 또 고객들의 주목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 시장에서는 역시 인터넷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스토리와 접목된 이런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도 연계한다면 좀 우리 가게 요즘 여름철 비수기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신규 고객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재밌는 브랜딩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노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하시거나 긴 문장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제가 목이 메이네요. 4457번님, 시급제 사원인 경우에 급여 계산은 시급 곱하기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잔업근무, 심야근무 시 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하셨습니다. 예, 여기 잔업근무라는 부분하고요. 심야근로가 노동법상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초에 보면 잔업근무라는 거는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기준 시간이 일일은 8시간이고요. 일주로는 40시간인데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한 근로를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심야 근로는 그 야간 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밤 10시부터 이길 6시까지 근로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급 계산하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네. 시급은 보통 이제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후에 이제 월급이나 연봉제로 계산할 때는 역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통상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한 209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심야 근로시간까지 다 해주셨고 정리를 해주셨고 수당 산정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런 시급이 나오면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심야 연장이나 야간의 수당을 50% 할증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150%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증은 50%고요. 50%고. 기본 한 시간은 더
100%는 더 하니까 그거까지 합해서 150%입니다. 예. 2585번님이요. 네. 이 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보니까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네. 협의해서 네. 1시간 연장 근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저는 협의한 적은 없거든요. 그 추가 1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협의했다 하면 효력은 발생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을 더 했다 그러면 실근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연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합의된 거는 효력은 주장할 수 없겠지만 실근로는 했기 때문에 50%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0920번님도 비슷한 내용이세요. 네. 5월 초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3살, 5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회사 계약직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 계신다는데 자체가 쉰다고 무급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루 빠지면 일일 급여 빠지는 게 아니라서 아까워서요. 네. 만근 월급 받기도 힘듭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일 안 하는 사정이 본인의 사정이면은 그거에 대해 책임지겠지만 일 안 하는 사정이 회사 측 사정이라면 그 부분 휴업으로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휴업일 경우에는 그 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정이 어느 측 사정이냐에 따라 될 것 같은데 이 사정인 경우는 회사 측 사정이 회사 측 강하기 사정이죠. 때문에 그러면 휴업급여로 휴업수당으로 70%의 임금을 70%는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요청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다음 계속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474번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앞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네요. 제가 무단 퇴사라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만두게 됐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무단 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나요? 네, 무단 퇴사는 구체적으로 종료 사유는 볼 수 없고요. 예. 이제 크게 종료 사유에는 본인이 관두는 사직이 있고요. 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가 있고, 기간 만료라든가 사망 이랬을 때 발생하는 자동 소멸이 있는데 무단 퇴사는 그게 이제 자기 의사에서 무단 결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 퇴사한 건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면. 사직서는 제출할 경우에 사업주가 즉시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수리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민법의 원리에 의하는데 임금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다음 임금 지급 기일이에요. 이번 말고요. 다음 임금 지급 기일이고 그 규정도 없다 그러면 한 달 후에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하지 않고 지금 사직했다, 무단 퇴사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럴 경우에? 예, 이거는 그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요. 당사자 간에는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라든가 계약 기간 중에 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단 퇴사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만약 일용직을 썼다든가 이러면은 그 일용직을 채용한 그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7789번님 영업직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데요. 올봄 전 영업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 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수당과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월급 체계를 전부 수당으로 바꿨고요. 계약직이 된 저희도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일괄사표가 효력이 있나요 이게? 네, 그건 당사자의 의사가 어디냐에 따라 틀린 건데요. 일괄사표 전원이 본인의 의사대로 제출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 측에서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일괄 받게 했다. 그거는 의사에 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게 뭡니까? 글쎄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요. 원래 노무라는 게 근로와 그거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부분에 어떤 특정한 계약 내용을 뒀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실무에서는 정규직이나 그 상용직보다 어느 아까 근로나 임금의 한 부분이 제한된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요. 가장 큰 거는 계약 기간이 설정되는
그러니까 유기 계약직도 하나의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월급을 전부 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되는 말입니까? 보통 이제 영업직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뭐 근로의욕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은 기본급이라는 게 노동법상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하루 8시간하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8시간 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보통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그 전체 지급되는 게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그거는 뭐 가능합니다. 이분이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이 노동조합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될까요? 어떻게? 계약직도? 뭐 노동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요. 일단 2명으로 성립이 가능하고 그 성립이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의 뭐 근로 형태 등에선 제한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실업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또 일하시게 되면 퇴직금까지 1년 동안 일하셨으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좀. 박사님도 다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8891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S전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고요. 오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퇴근하는데 3시까지 픽업 대기하다가 들어갑니다. 3시까지 대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 대기 시간이 구속력이 있느냐 아니면 다음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냐 이 정도 인정이 되면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의 연장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구속 여부라든가 다음 일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 등을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 가전제품 설치기 기사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업무의 대기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대기 시간의 근로 시간성이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2003번님 지각했다고 5만 원 깎았는데요. 어떻게 뭐 5만 원 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각을 하더라도 그 시간 하고 비례해서 깎아야 되는 거지. 하루 일당이 5만 원인데 지각했다고 5만 원 깎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비례해서 깎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8587번님 직원수 5명의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편집부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3달 넘게 아르바이트 직원이 하는 단순 작업과 잡무를 시키고 있고요. 항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편집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그 최초에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에 약정된 내용하고 근로 내용이 상이한 경우인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는 귀향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직접 청구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2005번님 좀 긴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포장회사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 경영 부실로 회사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사장은 도망을 간 상황이고요. 저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퇴직금 정산을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일부 수금한 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제 권한으로 지출해도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우선 폐업하는 경우에도 뭐 퇴직금은 그 근무한 날까지 계산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금전 부분이 임의적으로 지급하면 잘못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은 단위 구성이 되거나 거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8036번님 전화를 주셨는데요. 아내가 빌딩 청소하는데 연차가 3일밖에 안 되고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켰다고 안 준다고 합니다.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 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아예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연차는 똑같이 이제 15일 발생하는 건 동일하고요. 휴가 사용권이 우선입니다. 휴가 사용을 청구를 하시고 근데 그 임금에 이미 사전에 포괄 약정된 약정 자체는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자, 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상담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됐네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책상 앞에선 꽉 막혀있던 아이디어도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네, 오늘도 YTN 생생경제 시간이 다 됐네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답답한 점, 갑갑한 점, 하소연하고픈 걸 많이 듣고 또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상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내일 또 다시 올 테니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